햇살의 책장.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요한 하리의 도둑 맞은 집중력입니다. 저자인 요한 하리는 우리가 집중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와 집중력을 되찾을 방법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250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책인데요. 신선한 제목과 강렬한 표지로 시선을 강탈하는 책입니다. 책이 너무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다 말고 어느새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내 집중력도 도둑 맞은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영상을 찾아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산만함이 정말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나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과연 나의 잘못일까요?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30년 넘게 의지력과 자제력을 연구한 세계적인 과학자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이분조차도 자신의 집중력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핸드폰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도 집중력을 잃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저자는 묻습니다. 저자는 집중력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유행병, 즉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며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우리 모두가 잃어가고 있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나만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깊이 생각해 보니 현대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 시스템에 있다면 저자도 고백하듯이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고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책, 도둑맞은 집중력 중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프롤로그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력 문제와 비만율 증가의 공통점. 오랫동안 나는 이러한 위기가 그저 오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이전 세대 역시 자기 집중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거의 1000년 전에 중세 수도사들이 집중이 잘 안 돼 괴롭다고 불평한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나이 들면서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건 이 세상이나 다음 세대의 문제지 자신의 노화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만약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단순한 실험을 해왔다면 아마 그것이 정확한 사실을 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 주의력 검사를 하고 같은 검사를 수십 년간 계속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실험을 하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 책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집중력을 빼앗기는 것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쭉 때로는 극적으로 강해졌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이와 달리 우리의 주의력을 강화했을지 모를 추세는 단 하나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이것이 실질적이고도 긴급한 위기라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에 관한 증거가 극명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소규모 연구는 평범한 미국인 대학생이 무언가에 얼마나 자주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과학자들은 학생들의 컴퓨터에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들이 평범한 하루에 무엇을 하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전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의 중간값은 겨우 19초였다. 당신이 성인이고 이 연구 결과에 우월감을 느낀다면 잠시 참아보라.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의 정보과학 교수이자 나와 인터뷰를 한 글로리아 마크가 진행한 또 다른 연구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인이 평균적으로 한 가지 일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는 3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집중력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위해 3만 마일을 이동했다. 덴마크에서는 집단으로서 우리의 집중력이 실제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음을 자기 팀과 함께 최초로 증명한 과학자를 인터뷰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낸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만났다. 최종적으로 마이애미와 모스크바, 몬트리올, 멜버른 등지에 있는 250명 이상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집중력이 특히 파괴적으로 박살난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집중력을 근본적으로 되찾을 방법을 발견한 뉴질랜드 작은 마을의 외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나를 무척이나 다양한 장소로 이끌었다. 나는 우리가 집중력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깊이 오해해 왔다고 믿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집중이 안 될 때마다 화를 내며 스스로를 탓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넌 게을러. 자제력이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게 아니면 핸드폰을 탓하거나 핸드폰에 경로하거나 핸드폰이 아예 발명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사람 대다수도 똑같이 반응한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의 실패나 하나의 새로운 발명품보다 훨씬 심오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 이 사실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세계 최고의 아동주의력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인 조엘 닉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오리건 포틀랜드를 찾았을 때였다. 그는 집중력 문제의 증가를 비만율의 증가에 비유하는 방식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만은 50년 전에는 매우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서구 세계의 유행병이 되었다. 우리가 갑자기 탐욕스러워지거나 방종해져서가 아니다. 조엘이 말했다. 비만은 의학적 유행병이 아닙니다. 사회적 유행병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극적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환경 변화가 신체의 변화를 낳았다. 조엘은 집중력에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한 뒤 현재 우리가
집중력 문제를 유발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집중력을 깊이 오래 유지하는 일이 모두에게 극도로 힘들어지며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야 한다. 그는 집중력을 저하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신체의 원인이 있지만 다음 질문의 답을 알아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가 사람들을 종종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구체적 요소가 유행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중에 그에게 물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집중력을 망치길 원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아마도 현재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겠죠. 나는 집중력 저하가 주로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모두가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매우 강하다. 그러한 세력 중에는 거대 테크 기업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매일 우리의 주의력에 산을 들이붓고 있다는 것. 전 세계의 집중력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우리는 자신을 탓하고 자기 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읽은 집중력 개선법에 관한 책들에 전부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청난 구멍이었다. 기존의 책들은 대부분 집중력 위기의 실제 원인을 다루지 않았고, 실제 원인은 대개 훨씬 거대한 세력에 있었다. 나는 그동안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력을 훼손하는 12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힘이 계속해서 집중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집중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있으며 이 책을 통해 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독자가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나 또한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그러한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의 한 단면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변화는 중요하다. 나 또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한다고 이 주의력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직적 문제에는 조직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분명 우리는 이 문제에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더욱 뿌리 깊은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집단으로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한 해결책. 실제로 우리가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존재한다. 그 해결책은 우리에게 문제를 철저히 재구성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나는 내가 그 시작 방법을 알아냈다고 믿는다. 우리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나와 이 여정을 함께 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개인 차원에서 산만함으로 가득 찬 삶은 훼손된 삶이라는 것이다. 집중하지 못하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룰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지만 소셜미디어의 알람과 불안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방해받지 않고 아이와 함께 몇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상사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보려고 초조하게 계속 이메일을 확인한다. 회사를 차리고 싶지만 질투와 초조함을 일으킬 뿐인 페이스북의 게시물들 사이로 삶이 흩어져 버린다.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고요함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듯 보인다. 오리건 대학의 마이클 포스너 교수가 실시한 한 연구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을 경우 전과 같은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의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노동자 대다수가 평소에 방해받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단 1시간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달에서 몇 년간 이어지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망가진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길을 잃게 된다. 집중력과 관련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인 제임스 윌리엄스 박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영역에서든 인생의 어떤 맥락에서든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면 적절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무언가를 해내기란 몹시 어려워요. 그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커다란 양동이에 가득 담긴 진흙을 앞 유리창에 끼얹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 사이드미러를 부수거나 방향을 놓치거나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집중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주제를 숙고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집중력의 분열이 개인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집중력 문제는 사회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우리는 기후 위기 같은 전례 없는 걸림돌과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이전 세대와 달리 이 같은 심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문제 해결 능력도 저하된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진짜 문제를 파악해 공상과 구분하고 해결책을 떠올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온전히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 능력을 잃게 된다. 집중력의 위기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동시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한 권위주의적 해결책에 쉽게 이끌리고 그러한 해결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트위터와 스냅챗을 오가느라 주의력을 박탈당한 시민으로 가득한 세상은 위기가 연달아 발생해도 그중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집중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내게 있어 가장 희망적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그것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 내 생각에 20세기 가장 훌륭한 작가인 제임스 볼드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문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다시 없앨 수 있다. 나는 애덤과의 멤피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스스로에게 질려버렸다. 소설의 처음 몇 페이지를 3시간 동안 읽으며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매번 산만한 생각 속에서 길을 잃었다. 계속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설 읽기는 언제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고 그 즐거움을 잃는 것은 팔다리를 잃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과감한 일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한 개인으로서 내 자제력이 부족해서이며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나는 해결책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다. 자제력을 키우고 핸드폰을 없애면 됐다. 온라인으로 케이프 코드의 끝 프로빈스타운 해변에 있는 작은 방을 예약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 3개월간 그곳에서 지내겠다고 모두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다 끝났어. 이젠 끝이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이 될 거야. 친구들에게 와이어드라는 단어의 이중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단어는 미친 듯이 흥분한 정신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온라인 접속을 뜻하기도 한다. 이 쌍둥이 정의는 내게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와이어드한 상태에 질렸다. 머리를 깨끗이 비워야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앞으로 3개월간 연락이 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자동 응답 메시지를 설정했다. 그리고 20년간 나를 뒤흔든 부산한 소음을 버리고 떠났다. 그 어떤 환상 없이 이 극단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법이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가 영원히 기술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것보다 대다수 사람에게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 해결책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노동계급 출신이다. 나를 키워준 할머니는 화장실을 청소했고 내 아버지는 운전기사였다. 그분들에게 집중력 문제의 해결책은 일을 그만두고 해변 오두막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악질적인 모욕이 될 터였다. 두 분은 말 그대로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떠난 것은 그러지 않으면 깊이 사고하는 능력 자체를 잃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건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또한 내가 떠난 것은 한동안 모든 불필요한 것을 없애버린다면 우리 모두가 보다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언뜻 목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극단적인 디지털 디톡스는 내게 여러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는 디지털 디톡스의 한계도 있었다. 이 여정은 프로빈스 타운으로 떠난 5월의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다. 그레이스랜드에서 본 화면의 환한 빛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문제는 쉽게 산만해지는 내 천성과 전자기기에 있다고 생각했고 아주 오랫동안 기기들을 내버릴 참이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뒤로 1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펼쳐지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4장, 소설의 순환시대 이 부분이 좀 많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한번 다뤄드리고 싶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저자가 글 자체를 굉장히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고 역시 베스트셀러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딱딱할 수가 있는데 저자가 재미있게 썼어요. 그래서 많이 읽힌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집중력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